과거 우리나라의 상고제도 운영 방식을 쭉 살펴보면 우선 놀라는 것이 사법부의 역사 속에서도 이미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는 겁니다. 1959년에 시도했던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의 이원적 구성, 이 부분은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판사를 두어서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방안이었습니다. 1961년에 시행한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는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담당하는 경미한 사건들은 지방법원은 항소부에서 항소심을 하고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하는 그런 제도로고요. 네. 1981년에 시행됐던 상고 허가제는 대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상고 사유 자체를 크게 제한해서 업무량을 감소시킨 제도입니다. 최근까지 시행되고 있는 그 심리부속행 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94년에 생겼고요. 일단 심리를 개시하기는 하지만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그 시점에 심리를 중단한다는 개념으로 시작된 제도입니다. 1961년도에 시작된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는 5.16 직후에 전격적으로 실시가 됐고 1981년도에 시행된 상고 허가제는 당시 신군부가 주도했던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청구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과 함께 입법 절차의 문제가 지적돼서 결국 1990년에 폐지되었고요. 1994년도에 시행됐던 심리부속행 제도는 대법원이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법률안을 제출했던 사례입니다.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사실 매우 큽니다. 사실은 한도 끝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그 모든 것을 다 대법원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하도록 헌법이 예정해 놓은 일, 그리고 대법원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려서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상고를 제한하고 이것을 통과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 변론과 전원합 재판결을 해서 충실하게 판단을 내려줌으로써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외의 사례들입니다. 물론 각국마다 다 실정이 다르고 다른 제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연방제이고 또 어떤 나라는 대법관 수가 되게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찾아보라면 상고 사유는 대부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미법계 같은 경우는 항소심, 상고심으로 가는 건 다 당연히 제한되어 있는 걸 전제로 일부를 허가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대륙법계인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 많은 법관이 관여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 사유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은 대륙법계나 영미법계의 이 서구의 재판 제도를 메이지 시대에 받아들이면서 다른 건 다 받아들였는데 상고 사유만은 제한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계속 사실은 3~4번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이런 인식을 퍼지게 됐다는 거고요. 그런데 일본마저 96년도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상고 수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저는 3가지 질문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고심이 현재보다 개별적인 권리구제 기능을 더 확대할 것인가?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것을 확대한다면 그걸 대법관한테 맡길 것인가? 만약에 대법관한테 맡겨야 된다면 증언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질문은 만약에 대법관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면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대법원 안에 둘 것이냐 밖에 둘 것이냐 이런 식의 방법론적인 얘기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첫 번째 질문부터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대법관 증언하고 인원 투입하고 그러고도 사실심 충실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거야말로 먼저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도 개선을 논하면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걸 전제로 얘기한다면 상고 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